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론장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집권 강화를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민집권 강화를 위한 6가지 가운데 국가에서 삶으로, 이념에서 문제 중심으로, 사업에서 활동 중심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남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단과 조직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돈에서 즐거움과 의미로, 마지막으로는 요구와 저항에서 권력 형성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우리들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집단과 조직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운동 방식과 현대사회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과거 운동은 동일한 정체성과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동운동이라든가 농민운동이라든가 도시빈민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과 같은 이념에 기반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즉, 동일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운동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결합하고 있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 집단의 규모, 그 다음에 그 내부의 규율, 단단한 정도, 동질성에 관한 동의 수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조직의 힘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일한 이념으로 결집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지털 정보사회가 되고 AI 중심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런 조직 단위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낌이 오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개인 중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은 한편으로는 외톨이가 된, 고립된 개인임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개인이 어떤 특별한 사항과 문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인이죠. 우리는 지금 개인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끄는 고독한 개인, 고립된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안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부나 부가가치는 노동보다는 창의성, 정보처리 능력, 독창성, 신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가 창출되잖아요. 그 부와 생산의 기본 단위가 개인화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인은 고립된 단독자로서 보다는 문제 중심의 이벤트,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시대가 갖는 특성과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네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관계의 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물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 구성이나 형태나 구성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소각장을 가지고 지역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계기별로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그 소각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 갖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동하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 그 구성과 이슈와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화된 개인 중심의 사회가 갖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전과 같은 조직 중심의 사회하고는 다르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고정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을 둔다든가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향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이 네트워크화된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조직과 위계에 기반한 전통사회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중심의 관계망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단히 비용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논의를 통해서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입출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웹핸들리 카이트 할 때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 중심의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으로는 돈에서 즐거움과 의미로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일까요? 이전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면 활동의 동기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결정적인 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쪽수가 힘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성에 기반한 산업사회에서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학연, 혈연, 지연까지 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보다는 그 사람 숫자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쪽수를 불리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될 조직이 필요하고, 또 쪽수가 불어나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질서, 위계가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용보다는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관리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무실비라든가 뭐 행사, 또 행사를 또 자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룹의 이 규모가 계속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 규모를 계속 유지하거나 불려가야지 되잖아요. 또 조직을 만들고 직원 급여를 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디지털 정보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정보 취득과 활동에 돈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의가 가능하잖아요. 또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 사무실이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직원 급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고정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이도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같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활동 자체의 의미와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특히 즐거움과 재미, 자발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비물질적인 만족감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죠.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성, 개인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모임이, 그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활동의 영향력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구와 저항에서 권력 형성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구와 저항.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구와 저항은 국가나 행정을 상대로 시민이나 주민이 하는 것이죠. 국가를 상대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수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국가나 행정을 상대로 요구하고 행정이 자기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 수용 여부는 당연히 그런 행정행위를 한 국가나 행정을 향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국가나 행정이 결정을 바꾸라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나 행정이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권력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은 사실은 그런 권력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나 행정이 권력이 주체이고 시민은 권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혹은 의사결정자와 대상의 관계를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행정이 권력의 주체이자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구와 저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불만을 무마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수준으로 처리하게 되죠. 행정이나 국가는요, 언제든지 시민이나 주민의 요구를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개별 민원으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별적이고 사안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민에게 보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나 저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법이 허용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 자신의 권리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한정된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나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국가가 권력의 주체이고 시민은 주권재민이라고 명분만 있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의 대상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나 저항을 관철시키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 개선은 종국적으로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권력 간의 상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견제력과 통제력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즉, 국가와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력관계는 상대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시민사회를 견제하고 통제하지만, 우리의 경우에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이나 행정 권력을 통제하는 통제력은 대단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통제력, 견제력,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와 저항만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힘은 시민사회 내에서 스스로 힘을, 권력을 만들어내는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공론장을 통한 의사소통 권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사소통 권력을 스스로 생산해가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권력은 상호 견제와 통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론장을 통한 주민 간의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뜻과 의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담론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냐 라고 하는 담론이 치열하게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서 스스로 뜻과 의지를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렌트가 얘기한 식으로 만남과 토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권력이 발생하게 되죠. 수평적인 권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수평적인 권력의 정도,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과 견제력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와 저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요구와 저항이 불가피한 측면도 많죠. 아직도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통치가 지속되는 측면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구와 저항이 불가피하죠. 저는 요구와 저항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구와 저항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권력을 형성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럴 때야 진정으로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자기 변화를 계속해 가면서 국가는 더 번영할 수 있고 시민은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새로운 전환의 방향 6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함과 동시에 공론장 이론에 관한 부분 30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론장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